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실버 산업개론 6주차 2교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은 소비자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버 마케팅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먼저 실버 마케팅의 정의, 실버 마케팅의 구성요소, 마케팅 전략, 마케팅 전망, 국내 사례 등에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특징 1로서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소비사회, 소비자 행동, 소비자 마음읽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소비자 트렌드를 제가 소개하기 앞서서 재밌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책을 10권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게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10위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보시면 전부 이게 한 작가의 한 저자의 책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무소유도 있고 일기일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연 이야기, 여기 보시면 산에도 꽃이 피네. 아마 조금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8권의 책이 전부 다 법정 스님의 책입니다. 법정 스님이 2011년도 상반기에 돌아가시면서 법정 스님의 책이 절판을 선언하니까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은 그 독자들이 법정 스님의 생전의 그 유작을 구매하겠다 해가지고 무려 한 작가의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 10에서 8권이 선정될 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아홉 번째는 덕혜옹주라는 책이었고 10번째는 잠자기 전 30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연말이 되면서 이 베스트셀러에 들어갔던 책 중에 약 70만 부에서 100만 부까지가 반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질적으로 원래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 책들이 반품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시장을 읽을 때 트렌드를 잘못 읽으면 굉장히 마케팅에서 굉장히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최근에 우리가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중국 시장이나 이런 쪽을 바라보고 했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 그 판단을 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실패하신 분이 제 주위에도 있을 만큼 실질적으로 트렌드는 굉장히 우리가 소비자를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렌드의 종류를 보면은 크게 우리가 이제 아래쪽은 지속 시기이고 좌측은 동조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작은 게 마이크로 트렌드입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것은 굉장히 지속 시기도 짧고 대부분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마크 펜이라는 사람 주장인데 보통 한 3개월 이내에 어떤 것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어떤 무슨 뭐 옷이 히트를 했다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동조 범위가 넓은 거, 그러니까 기간은 비슷하지만 동조 범위가 넓은 것을 우리가 이제 패드라고 해서, 주로 패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패션 산업에서 시즌 단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성복 같은 경우 이제 시즌에 따라서 이렇게 여성복의 어떤 매출을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유행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패드라는 것은 3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이렇게 주로 패션 산업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동조 범위를 확대해서 유행시키는 것을 패드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트렌드라 하면은 1년에서 3년 정도, 지속 시기가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되고 동조 범위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정의를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어떤 변화된 소비 가치에 대한 열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단 조금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또한 일정 기간,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끌어가야 이제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더 동조 범위는 비슷하나 지속 기간이 보통 한 10년 정도 가는 것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저성장, 예를 들어서 고령화 이런 것들이 바로 메가 트렌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 40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트렌드의 어떤 개념을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렌드의 발전을 보면은 이제 제일 그 아래쪽에 보면은 마이크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슈 감지를 거의 못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이크로 트렌드는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석 방법에서 보면은 이머징 이슈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트렌드를 잘 읽지를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초기 발달된 사람들 이런 데서 읽고서 이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에서 옥석 구분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마케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것이냐 이것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이제 마이크로 트렌드를 정말로 이제 본인들이 그것을 옥석을 골라서 트렌드로 이끌고 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 지나서 이제 우리가 트렌드로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이제 우리 패드, 아까 패드라는 것은 유행이라고 했죠. 기간 한 3개월이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소수가 이슈를 감지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정성적 트렌드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이 패션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 끌고 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트렌드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도 길어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메가 트렌드로 이렇게 발전한다. 그럴 때는 이제 메가 트렌드는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화 뭐 저출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정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정량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것도 과연 이게 계속될 거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쇠퇴될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트렌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트렌드 세터에다 전달해서 트렌드 팔로우로 갔는데, 이제는 소비자의 어떤 욕망이나 취향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케터가 취합해서, 그래서 그걸 소비자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상품이나 기획에서 제조를 해서 마케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의견선도 소비자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기업에서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앞서서 물건을 소비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패널로 참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먼저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트렌드를 전파시키는 거죠. 전파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인터넷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트위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 전파를 하고 나면 일반 소비자들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들면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이것이 트렌드로 형성돼서 거기에서 다시 리사이클 돌아서 소비자 욕망 취향으로 돌아와서 또 소비자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내가 어떤 트렌드를 내가 크리에이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데이터를 집약해서 그 데이터 속에서 소비자 욕망이나 취향을 이끌어내서 거기서 상품이나 기획을 해서 소비자를 통해서 트렌드를 형성하는, 이렇게 사이클링 모델로 최근에는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우리가 이제 최근에 소비사회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소비사회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소비가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사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비를 안 하면 결국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정도로 이제 소비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근본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고, 보들리아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소비의 사회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사회라는 것을 썼는데, 이 보들리아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소비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 체계가 되고 있고 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명품을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그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명품을 내가 들고 있음으로써 상대방과 차별이 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돈을 버는 이유는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소비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 이제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IMF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IMF가 딱 되면서 이제 경제가 흔들리고 돈이 최고라는 어떤 그 신자본주의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소비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부자 되세요라는 신드롬은 결국 소비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돈이 없으면 부자가 안 되면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소비 사회가 가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던 사례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소비 사회의 시작을 보면은 뭐 사랑과 사치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베르너 존바르트라는 독일의 경제학자,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해 본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는 왜 이렇게 사치에 이렇게 사람들이 시작을 했을까 해보니까 이 사람이 쭉 연구를 해볼까. 중세 시대에 기사도가 몰락하면서 십자군전쟁이 끝나면서 기사도들이 몰락하면서 이제 기사도들이 더 이상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하여튼 이제 전쟁에 갔다 와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세 도시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향락,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약 이런데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도시의 어떤 그 기사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귀기 위해서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사치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달되었다. 뭐 제가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사랑과 사치와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게 중세 시대부터 실적으로 이제 결국은 그 십자군전이 끝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군인 이제 십자군으로 투입됐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걸 풀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제 향락에 뛰어들게 되고 그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한 여성들이 사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소비 사회가 이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 소비 사회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 사회가 도래됐다. 이제는 소비하지 않으면 이제 능력이 없는 사회가 되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소비 욕망의 극대화가 되었고, 세 번째는 소비 대상의 확대, 공공재의 소비재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물은 당연히 우리가 그냥 수돗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든지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물을, 생수를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 사 먹듯이 공공재는 이제 소비재로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신용으로 소비 확대.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비 사회 도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들리아드가 아까 썼던 책에 보면은 소비의 사회가 도래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비는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체가 되었고 우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되었다. 이제 소비의 사회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불질른 게 이제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썼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한때 제 기억에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되기 뭐 이런 것도 막 유행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책을 쓴 로버트 키요사키가 결국은 파산 선고를 했다는 게 정말 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자 아빠, 결국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아빠만 능력 있는 아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사회를 우리가 이제 또 주류로 이끌어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애가 딱 태어나면은 애가 이제 전부 다 돈으로 이제 모든 게 여기 보면은 모든 상표죠. 뭐 맥도날드도 있고 소니도 있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모두 결국은 소비해야만 존재하는, 우리 인간은 소비해야만 존재하는 사회로 우리가 이제 소비 사회가 도래되고 있다. 두 번째는 소비 욕망의 극대화입니다. 소비 욕망의 극대화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필요에 의해서 소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갈증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사 먹고, 신체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그 수단으로서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욕망으로서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더 나은 물건, 더 좋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명품백을 갖게 되고 같은 옷이면은 기왕이면 더 좋은 옷, 그 다음에 더 좋은 차, 더 예를 들어서 나은, 예를 들어서 뭐 귀걸이, 예를 들어서 장신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는 필요가 아니라 욕망으로서 우리가 소비 욕망이 점점점 극대화되면서 소비 사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소비 욕망의 극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면은 소비 욕망은 크게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그 소비를 할 때 이성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소비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렉서스란 저 외제차를 꼭 사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게 이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목적성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소비는 또 유동성입니다. 소비 욕망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배가 고프면 저녁을 먹는 것은 내가 고정적이죠. 6시가 되면 배가 고프고 12시가 되면 배가 고픈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더 멋진 식당 가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내 고정적인 욕망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아도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소비 욕망을 다시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습성입니다. 학습성이라는 것은 남들이 하면은 우리가 따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프로그램 이런 데서 대부분의 이렇게 연예인들이 멋진 옷을 입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타인의 욕망을 보면서 학습하는 효과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매장에다 화려하게 진열하는 것은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타인의 모습을 보고 학습하는 효과를 따라서 소비 욕망이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소비 욕망은 비중족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잘 안 봅니다만은 텔레비전에 일요일 날 하는 거에 보면은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뭐 재미없어서 안 보는데 거기에 보면 이상민 씨, 가수 이상민 씨가 나오죠. 이상민 씨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빚도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인의 이제 어떤 집에서 4분의 1 정도를 빌려서 이 사람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생활하는데 이상민 씨 집에 가보면은 운동화가 한 500컬레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화는 거의 새 신발을 그대로 보관해 놓고 운동화를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빚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 사람은 운동화를 어떤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운동화를 계속해서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비싼 모델이 있어도 새로운 것을 사서 계속해서 물건을 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은 아무리 물건을 사더라도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 중에 뭐 핸드백 같은 걸 좋아한다면 핸드백만 수십 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소비 욕망의 비충족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고를 때도 이것을 걸어다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보여주는 어떤 권력력, 명예, 과시욕, 자아실현에 따라서 이렇게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운동화를 신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과시욕이나 어떤 권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축구두를 신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신발 하나도 고를 때도 자기의 욕망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사람들은 소비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필요에 의한 소비였는데 요즘에는 욕망에 의한 소비이고 과거에는 이성적 소비였지만 요즘에는 비이성적 소비로 확대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소비 대상 확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최근에 이제 제 나이가 되면은 가장 많이 오는 게 부고장도 있지만 결혼식 청첩장이 많이 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좀 결혼식이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결혼식에 가보면 제가 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결혼식에 이렇게 의외로 신랑 신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진 찍을 때 보면. 그래서 물론 관계를 잘했나 이렇게 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부 같은 경우 보면은 요즘 신랑 신구 이런 것들은 들러리로 해주는 대행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고 사진 찍어주고 환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지인들이 와서 예를 들어 친구로 하고 이런 것들이 결혼식 때 어떤 하객도 구매 대상이 될 만큼 소비 대상이 확대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어떤 경비하면은 국가, 경찰 이런 데서 보호해주던 것을 이제 사설경비 업체들이 보호해주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연구실에 있는 연구실도 지금 열쇠로 하는 것이라 사설경비 업체가 이제 보호하는 어떤 경비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물을 우리가 이제 사 먹는 시대가 됐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공기까지 사먹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사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이제 그 공기가 탁해지다 보니까 지리산 청정 공기캔이 나왔는데 이게 저기 한 1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5,000원 정도.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재까지 소비 대상이 확대되는 소비 사회를 겪고. 네 번째는 이제 신용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사회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참 갖고 있으면 좀 뿌듯하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소비를 하면 반드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카드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소비를 할 수 있죠. 결국은 신용사회가 되면서 좋아진 점은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뭔가 내가 이제 소비를 가불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현금이 없어도 한 달을 땡겨 쓸 수 있으니까 소비를 가불하니까 더 많은 지름신이 되고 더 많은 우리가 과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어떤 소비사회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소비자 정의 및 역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비자는 경제 안에서 만들어진 재화 용역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재화 용역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용하는 사람. 그런데 고객은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와 고객의 차이점은 뭐냐면 소비자가 더 큰 개념입니다. 소비자는 그 용역을 재화 용역을 상용하는 사람이고 고객은 그 중에서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측에 보시면 그림이 잘 안 보실 뻔했는데 소비자는 여러 역할을 합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도 하고 구매하는 사람도 하고 예를 들어서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뒷장에 제가 소비자 역할의 확대로 잠깐 떠났는데 소비자는 소비를 계획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 물건을 또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처분하는 사람 또한 요즘에는 프로슈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가장 큰 역할이 소비자는 구매도 하고 사용하고 또 버립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게 3대 특권이거든요. 물건 구매하는 거,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이건 기본 권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리가 바로 구매의 권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매하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우리가 이제 찍는 날이 마침 오늘이 지금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선거를 했죠. 선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서 한 66%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면서 이렇게 매체들이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1인당 우리가 투표를 하는 값어치가 이번에 4,66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근거인지는 제가 못 읽어봐서 4,660만 원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투표와 같다.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달러 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소비자하면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을 알았는데 요즘에는 정치 소비자도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결국은 이제 4년마다 자기를 사달라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자기한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소비자들이 정치 소비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한 사람도 있고 버린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재구매한 사람도 있고 뭐 사용하고 끝난 사람이 있고 다 틀리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소비자의 권리 이제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들이 훨씬 중요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욕구에는 크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매슬로우 욕구의 1차 욕구부터 5차 욕구까지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밑에 있는 어떤 1차적 욕구나 2차적 욕구를 위해서 소비를 했다면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존중의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은 자아실현 욕구 보면은 교육이라든지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관련 제품들이 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수준의 욕구를 이제 건드릴 수 있는 소비자 욕구를 하는 마케팅으로 이제 소비자 욕구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소비자를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1차적 욕구, 2차적 욕구의 대상으로 소비자를 바라봤다면 최근에 이제 상위 레벨의 어떤 욕구를 가지는 그런 대상으로 소비자를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을 소비자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와 관련된 항목들의 돈,
시간, 노력 등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대상물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완성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소비자 행동 또는 이것을 연구하는 것을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의사결정의 요소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라면이라는 그 어떤 신제품을 하나 구매한다고 봤을 때 일단 외부 영향 요소 어떤 문화나 어떤 이런 것들 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라면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그 문화에서 제가 영향을 받아서 라면을 살 수 있죠. 그다음에 내부 영향 요소에서는 제가 이 라면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학습받은 거 제가 어떤 그 동기를 얻었던 거 이런 것들 또 제가 라면에 갖고 있는 감정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정보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얻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상업적으로도 얻을 수 있고 이런 데서 경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저희 어떤 소비 시간이나 소비 장소, 소비 목적에 따라서 이런 상황적 영향을 받아서 먼저 제가 문제인식이란 뭡니까? 내가 라면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배가 고프다 하는 문제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보 탐색 라면을 살까 햇반을 살까 정보 탐색해서 그 중에서 대안을 평가해서 라면을 사야 되겠다 해갖고 그 라면 중에서 그 특정 상품을 구매하고 그 구매 후에 제가 재구매를 할지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가 의사결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외부 영향 요소도 있고 내부 영향 요소도 있고 정보도 있고 상황적 영향을 미쳐서 이런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소비자가 의사결정이 결정이 된다고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이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 행동 연구의 의의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연구하는 분야로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케팅 컨셉과 일맥상통하는데 과거에는 생산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마케팅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 조사의 중요성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리바이스의 레비 테일러드 클래식이라는 게 이게 성공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리바이스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바지는 그러니까 탄광에서 노동자들이 입던 어떤 그 작업복이었는데 이게 이제 도시에 오면서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실용적이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입게 됐는데 문제는 이 청바지를 입다 보니까 뭔가 내가 그 새로운 제품이라 입었는데 문제는 내가 그런 어떤 그 육체 노동자들과 비슷한 어떤 내가 계급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싫었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리바이스에서 이제 정장의 어떤 형태를 띠면서 약간 클래식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도시민들한테 이 상품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히트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리바이스의 레비 테일러드 클래식은 굉장히 유명한 어떤 트렌드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 행동 연구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코카콜라의 뉴코크는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카콜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허리가 폭 들어간 허리병에다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톡 쏘는 맛을 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코카콜라가 1985년경에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뭔가 좀 새로운 시장을 해보자 했고 사람들한테 모를까 새로운 코크를 굉장히 등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뉴코크라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는데 대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소비자 성공을 잘 연구 못하면 기업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소비자 행동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버 소비자 행동 트렌드를 보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이 사람들 여유로운 소비 생활과 소비의 주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니까 본인들이 어떤 굉장히 소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실버 서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버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양한 소비 욕구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또한 소비자 행동과 요즘 다르게 또 소비자 마음 읽기라는 또 학문이 그런 분야가 생겨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비자 행동과 소비자 마음 읽기는 비슷한데 최근에는 소비자 행동보다는 소비자의 어떤 마음을 읽는 심리적인 정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최근의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 마음 읽기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계획, 구매, 사용, 처분하는 데 있어서
표출하는 소비자 행동과 소비자 정신 과정인 구매 결정을 그러니까 소비자 마음 읽기는 소비자 행동만 보는 것이라 소비자 정신 과정인 구매 결정을 같이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마음 읽기의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에 소비자 행동 분야의 심리학을 도입해서 1960년에 미국 심리학계 산하에 소비자 마음 읽기 소비자 심리학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1990년대부터 소비자학, 심리학, 경영학 등에서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소비자 학회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미국보다 늦었지만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 마음 읽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학을 도입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생기고 있다. 자, 그러면 소비자 마음 읽기의 필요성을 보면은 기업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에 따르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려면 소비자의 숨겨진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로 우리가 프로슈머와 크리슈머가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슈머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슈머라는 것은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말한 그 제3의 물결에서 말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프로듀서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조합한 공급자이면서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크리슈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슈머라는 건 뭐냐면 크리에이터와 컨슈머를 합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창조적 소비자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시장에 투입시키는 것을 소비자이면서 공급자인 사람을 우리가 크리슈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그 대학가에 가면은 뭐 공방 이런 것들 있죠. 직접 본인이 수제품 만들어서 가게에서 제품도 소개하고 이렇게 제품을 창조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크리슈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변한 소비 환경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받을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마케팅과의 관계 강화를 할 수 있고 기업과 소비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소비자 마음 읽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소비자 마음 읽기 관련 키워드는 뭐 비슷하죠. 소비자 행동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욕구도 파악해야 되고 소비자 조사도 해야 되고 상품 기획 및 제조도 해야 되고 또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의견선도 소비자 얼리 어답터도 파악해야 되고 소비자 동조 현상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소비자 욕망과 취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이 소비자 마음 읽기 키워드이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소비자 마음 읽기 마케팅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한 장이 더 있네요. 소비자 마음 읽기와 마케팅 성공 실패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레이놀즈사라는 곳에서 담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프리미어라는 담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길에서 별로 담배를 안 피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길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가장 비흡연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는 전자담배는 아니지만 연기가 나지 않는 담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프로젝트가 3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담배가 출시하자마자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 연기를 뿜는 맛으로 담배를 피웠는데 이것은 연기가 안 나니까 비흡연자들은 좋아하는데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배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마음을 읽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비슷한 거죠. 이제 펩시에서 아까 코코아 마찬가지로 펩시도 이제 투명 펩시라고 해서 크리스탈 펩시라는 걸 만들었는데 다이어트 크리스탈 펩시라고 해서 선보였는데 실질적으로 결국은 이것도 1년 만에 사람들이 검은색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이것도 멀어졌습니다. 세 번째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이라는 책인데 렉스턴이라는 차인데 렉스턴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외제차들이 굉장히 구매하기가 쉽고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됐습니다만 과거에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외제차면은 상당히 비싸니까 내가 외제차는 살 수 없고 뭔가 국내 자동차를 사면서도 뭔가 좀 내가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어떤 선별성을 가질 수가 없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맞게 이 렉스턴이라는 책이 차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 1%라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이제 벤츠나 BMW, 렉서스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엔진과 사양을 갖췄다 해서 제 주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었던 성공이 바로 소비자의 숨겨진 욕구 상위 1%다. 네가 이 차를 타면은 이런 것을 읽어서
성공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항상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켓시어였습니다. 내가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는 이렇게 세분화가 된다고 합니다. 시장을 아무리 내가 점유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지갑에서 돈을 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펄스시어, 지갑에서 돈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분배, 결국은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잡고 있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지갑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이 우리 매장에 우리 물건을 구매하는데 시간을 제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고객의 시간을 얼마나 핸들링할 수 있느냐가 타임쉐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문화센터 이런 거 만들어서 고객을 이렇게 현장에 이끌어내면 결국은 고객의 시간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내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마케팅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라이프 스타일 제어이고, 결국은 고객의 지갑을 열 수 있고, 고객의 시간을 열 수 있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쉐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마켓 쉐어였다면 지금은 이제 고객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가 마케팅의 지향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